자, 18강 무형자산 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을 이해하셨다면, 무형자산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첫 번째 의의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무형이라는 건 형체가, 그렇죠, 없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같은 이런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허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권리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많죠. 자, 당연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효익을 줄 수 있고, 그쵸? 미래의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유형 자산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형 자산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식별 가능성이란 그 자산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식별 가능하다는 말은 기업과 별도로 그 무형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럼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거 맞죠? 자,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저작권을 어떤 회사에 갖다 팔고 돈을 받는다? 가치가 있다라는 게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특허 기술을 만약에 모든 회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건 내게 아니죠. 자,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즉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허 기술은 쉽게 말하면 나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지 된다.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 이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발비하고 특히 영어권이 시험에 아주 빈출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개발비 그러면 왠지 비용 같지 않으세요? 단어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기업에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미래에. 삼성전자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 있는 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처럼 기업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올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100억을 부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요 100억을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이 100억을 투자함으로써 10년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00억 올해 현금으로 지출한 이 돈은 비용인가요? 아니죠. 10년 동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뭘로 인식된다? 그렇죠.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발비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자금이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을 투자했는데 미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볼 때 경상연구 개발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돈은 많이 투자하고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죠? 돈만 쏟아붓고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영어권입니다. 영어권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영어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업이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인재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또는 회사에 좋은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 동종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눈으로 식별하기는 참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치가 있다라는 게 확신이 있다면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런 영업권의 가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업권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권이 있다라고 한들 자산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영업권은 반드시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유상 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런 걸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나? 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합병을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센 기업 A 기업이 약한 벤처 기업 B 기업을 돈을 주고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B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의 가치, 자본의 지금 가치가 100원인데 어? 이 회사의 장부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인정해서 이 벤처 기업을 센 기업 A 기업이 120억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원만 줘도 되는 걸 120원에 인수했다는 건 윗돈 얼마를 더 준 거죠? 20을 더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더 지급한 이 20은 이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한 거죠.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유상취득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차액 20만큼을 영업권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B기업의 순자산 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대가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지만 이 영업권도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영업권은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치인데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거, 그 정도는 객관식 말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형자산은 개발비하고 영업권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런 각종 권리들이 많이 있겠죠. 산업재산권이라는 건 산업활동과 관련된 재산적 권리들을 말해요. 뭐 이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용신안권은 뭐 시험에 큰 중요성은 없지만 어떤 제품의 모양이나 구조 같은 이런 설계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권은 이제 외부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표권은 상표, 그 제품의 상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들을 등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가지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요거는 여러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이번에 ERP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뭐 회계 프로그램, 도전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자, 그런 프로그램들 막 몇천만 원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ERP 프로그램을 1억 원을 주고 도입을 했다. 그럼 1억이 금방 올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개정 과목을 소프트웨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광어권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특정한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속에 뭐가 묻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죠.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시험에 언급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임차 권리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 보증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증금은 우리가 가게 같은 거 얻을 때 이제 월세 보증금을 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거 말고 보증금 이외로 지급하는 권리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의 보증금이 1억인데 그 가게 주인이 1억 5천만 원 달래요. 그러면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해서 5천을 더 주고 가게를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은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가치를 더 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게가 있다라는 거를 고객들한테 인지시켜 놨잖아요. 그죠? 이런 거 권리금. 그러니까 이런 권리금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해요. 뭐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형 자산의 취득원가가 어떻게 될까? 자, 무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받던 개념과 동일합니다. 자, 자산의 구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도 포함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특허를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할 때 법률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과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7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법률 수수료 3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7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제 특허 기술을 5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특허 이전비 6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550이 아니라 그렇죠. 610만 원이 되는 거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자산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념이요.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공부했었죠, 그죠?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어요?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나요? 형체가 없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년 전의 특허 기술과 지금 현재 특허 기술의 가치의 차이가 나죠. 자, 눈에 보이는 기기장치나 이런 자산은 아니지만 무형자산도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단어 표현을 썼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어만 다른 거지 같은 개념이에요. 자, 회계 처리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직접상각법이 있었고 간접상각법이 있었다는 거 유형자산에서 공부했었죠.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150만 원에 취득했다. 현금으로. 자, 50만 원의 감가상각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안 쓰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름만 다른 거지.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누계액 개정을 써도 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보통 실무적으로 직접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직접 제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회사에서 만약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무형자산은 보통 직접 상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50에서 50이 상각됐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상각한 후의 금액 100만 원이 표시가 되겠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과 잔존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유형자산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또는 정률법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회사가 선택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합니다. 잔존가치는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허권 기술을 구입을 했는데 이 특허권을 다 사용하고 나서 갖다가 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가치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냥 아예 잔존가치를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걸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해서 잔존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예상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무형자산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이 기술, 특허 기술은 3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다라고 계약을 썼어요. 그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30년간 감가상각하는 게 맞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긴 힘들죠, 사실은. 특히나 요즘과 같이 시대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거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무형자산도 예를 들어서 특허 취득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또 이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자산의 요건에 부합이 된다.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처분입니다. 자, 무형자산도 언젠가 처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가 뭐 업체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 금액과 처분하고 받은 요 처분 대가를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처분받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고, 처분 금액이 적다 그러면 손해봤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할 특허 기술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1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그럼 차변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10만 원을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 시점까지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처분한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10년이고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10만 원인데 6개월만 사용했으니까 이제 5만 원을 쓴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네요. 5만 원입니다. 여기도 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0년이니까 5만 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갖다 팔았대요. 자, 여러분 요거를 제가 정정본에서는 여러분들 그 요 교재 정정을 해가지고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구매하시는 교재는 정정돼서 나갈 겁니다. 요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100만 원에 5년이면 20만 원인데 6개월을 사용한 거니까 10만 원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10만 원, 특허권 1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으러 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미수금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년입니다. 이거는 10년이 아니고. 자, 그래서 미수금 80만 원이고요. 특허권은 100만 원에서 10만 원 생각했으니까 80만 원 저희 90만 원 남았고, 요 1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겠죠.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기간 중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유형자산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처분한 시점까지 감가상각한 거를 비용을 인식을 하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깊숙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면 요 교재에 메모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1급 교재에다가는 올려놨는데 저희가 이제 전산회계 2급은 가장 기초 과정이라 되도록이면 어려운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담 삼아서 잠깐 얘기해 보면 여러분 요때 만약에 요 7월 1일 날 처분에 대한 이 감가상각 10만 원 특허권 이거를 분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개를 안 했다고 하면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연습장에 메모해 보세요. 자, 대변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돈을 받기로 한 미수금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략 20만 원만큼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자산이 처분이 돼서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감가상각을 처분 시점까지 하고 나서 요 손실을 잡으나 그냥 이 분개를 하지 않고 손실을 잡으나 전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자, 보실래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됐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1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총 비용으로 인식한 건 2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결국에는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고 나서 손실을 잡나,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처분했을 때 다 손실을 잡나, 전체 인식되는 손익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영세한 기업에서는 처분했을 때 이런 감가상각 분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처분 분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 6개월 동안 사용한 거니까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고 손실을 10만 원만 인식하는 게 당연히 논리상 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제가 깊숙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